시간이 잠들 시간이라는 거 아니야? 너 아까 안 눌렀잖아. 아 진짜 9시 19분 안 눌렀어. 너가 누르지 않았어? 누르는데? 너가 누른 걸 얘가 또 눌렀잖아. 챙겼던 건가? 나 안 눌렀어. 나도 안 눌렀는데? 어? 너 누르지 않았어? 내가 눌렀나? 내가 눌렀어.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눌렀는데. 잠들 준비? 유빈이 아픈가 괜찮아. 성민이는요? 현빈이 어디 갔어? 생명도 몰랐어? 언제? 생명도 봤어. 몰라. 유빈이 어디 갔어? 이미 아마 현민이 인줄 알았는데. 사이언스를 이렇게 그 생각은 사이월드 갔다고? 사이언스 건희 선배의 부름을 응답하러 왔습니다. 또 불려왔어. 아니 건희 선배 너무 하시네. 미친 거 아니야? 심하다고? 아니? 너무 하시고 내가 진짜 장관이? 장관이 개꼰대야. 뭔지 알아? 우리 경상 선배 좀 짧잖아. 안 봐. 장난이 소리야. 진짜 세이버스 1학년 4반 춘춘대가 아니야 우리 방송부 회식 언제 하냐? 이 나쁜 녀석. 지난주에 그랬는데 수업 너무 많이 빠졌어. 앞으로 빠지지 않겠어. 도망가서 좀 많이 자, 이응하시고 예원이가 누른 걸 도기가 또 누른 거지. 아, 도영아 왜 됐어? 죄송합니다. 거기 시계방이나 봐야 된단 말이야. 아까 틀어져 있었는데? 아까 틀어져 있었어. 갑자기 잠들 준비하면서 땡 없어졌어요. 피곤한 거 같아. 연습 끝이다. 야 도영 마사지 있는데. 마사지 한번 잘하시고. 물질파의 해석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파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파가 돼버리면 자, 이 어떻게 얘네들은 확률 개념으로 취급해 주게 돼요. 확률 개념으로 취급하게 되고 이 물질파를 이용해서 자, 물질을 확률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운동 방정식은 자, 슐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1학년 때는 슐레딩거 방정식을 배우지 않을 거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어느 정도가 슐레딩거 방정식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책으로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갖는 입자를 파동 함수로 다루고 1928년 보름이 처음으로 파동 함수의 해를 다음과 같이 확률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동 함수라는 녀석. 슈레딩거까지 갈까요? 파동 함수라는 걸 이야기해보면 이 파동 함수라는 녀석은 자, 보름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파동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삼지창 아니고요. 사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오케이? 사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예요. 소문자는 간략하게 이렇게 써. 삼지창이네. 자, 얘는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해서 1차원 운동을 설명할 때는 x, t라고 합니다. 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all 벡터, t로 표현하는 게 맞아.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우리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까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게 되죠.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화학에서 혹시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수소 원자 해석한 적 있니? 2학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화학에서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는 변수 V라는 걸 시켜줘. x와 t에 관한 함수를 따로 분리해서 사이 x 위치에 관한 함수,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함수를 분리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는 주로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라는 걸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오메가 t는 상관은 없어요. 플러스라고 써주가 고치기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은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걸 오일러 항등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사인 오일러 항등식 배우셨죠? 네. 주나 오일러 항등식이 뭐야?
오일러 방정식. 원영이가 많이 써줬잖아. 아, 갑자기 오일러 방정식이 뭐야? 원영이가 항상 썼잖아 그거. 갱크 풀이 기억나나? 1 더하기 2의 i 칸이 원영이 MQ도 있어. 원혁이 MQ 풀어? 원영이 MQ해. 원혁이 MQ 푸는 거 아니야. 나 원혁이 은근히 풀어. 증거할 때 1학기 때 완전 나가지. 맞아. 어허. 소위 말하는 수학 중 가장 아름다운 식으로 쓰는 거 뭔지 혹시 알고 있어? 뭐야? 2에 마이너스 8분의 i인가? 마이너스 8? 아니 파이 예, 파이라요. 이게 마이너스 8. 얼마인데? 1인가 0? 마이너스 이게 아니냐? 0. 0이야? 0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제 정술골이었는데. 뭐라고? 마이너스가 이거 다른 거는 오피딩 마이너스 0가 되지. 제가 차니까 난 그런 거 있다. 또는 이거 아이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지. 이게 수학의 가장 아름다운 식이에요. 왜? 익스포넨셜 파이는 이거 써야 되겠지. 자, 익스포넨셜 파이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라고 쓰는 값이거든. 얘는 0이 돼버리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이게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표현한다. 오히려 항등식을 이용한 식이야. 원래 미션 문제를 한 오일러가 그거 아니? 베르누이 친구죠? 네? 오일러가 베르누이의 친구예요. 그렇지. 왜 천재들이 안 친구야? 베르누이 친구인데 오일러 스승님이 베르누이 아빠야. 진짜. 베르누이 집안이 원래 네덜란드에서는 지역자였는데 나중에 이 집이 스위스인가 어디로 다 이주해 버렸거든. 그리고 교수 생활을 기대를 러시아에서 했어요. 근데 이 베르누이 집안이 베르누이 큰아빠도 유명한 수학자야. 그리고 베르누이 아빠도 수학자야. 특히 베르누이 큰아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니츠하고 친구야. 그리고 이분의 공동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어. 과학자가 돼서 친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친구인데 과학자가 같이 된 거예요? 그냥 연구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 있어. 라이프니츠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분도 친분에 의해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병분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르누이 아빠도 미분과 굉장히 관계된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일러가 어릴 때부터 베르누이하고 친구인데 이 오일러에게 수학을 사사한 사람이 베르누이 아빠래요. 근데 베르누이 아빠하고 베르누이는 사이가 무지 나쁘대요. 왜 나빴냐면 아빠 베르누이도 똑똑한데 아들 베르누이가 더 똑똑했나 봐.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야. 아빠 베르누이가 잘할까 아들 베르누이가 잘할까. 비교하니까 아빠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 너 나가. 우리 집에 오지 마. 쫓아내.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죠. 베르누이가 유체역학이라는 것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거 알고 계시지. 네. 근데 베르누이의 연구 결과를 훔쳐가지고 아빠가 거의 동시에 수력학이라는 책을 내요. 수력학은 일종의 유체역학이야. 똑같은 표현인데 요즘 책들은 거의 수력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거든. 옛날에 유체역학이라고 나와서 요즘 수력학이라고 주로 써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파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도 파이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사이즈도 스타일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나중에 스타일로 시간에 관한 트렌드가 나오는 이 스타일이라는 값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파동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파동방정식은 핵심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y 라운드 제곱 y는 v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y 라운드 제곱 y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해요? 우리 파동할 때 처음 했잖아. 왜 자꾸 만져? 실판에 글씨가 안 보여. 보여. 그래요. 초점이 안 맞았어?
여기가 되게 흐리게 현민이? 현민이 보는데 일로 와야지. 예원이 한 번 눌렀는데 도희가 또 눌렀다. 저안 눌렀어요. 아니면 쉬는 시간 안 눌려져 있었던 거야. 우리 가위바위보 소연이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언제인가 파동함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파동함수는 물질파의 파동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 물리적 의미가 전혀 없대요. 물리적 의미가 하나도 없고 고름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자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라는 값이 있고 이 값을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전 공간에 예를 들어서 x 하나에 대한 값만 본다면 자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본다면 이 녀석의 제곱값 dx가 뭐가 되는 거야? 전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은 얼마가 되지? 100이 되지. 그래서 1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률 밀도함수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얘는 허수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푸사이의 제곱이라는 값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사이 곱하기 푸사이 가로선이 콘주게이트 선이 이것은 수학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허수예요, 허수. 혈내 복소수라고 바로 써요. 앞에 거요. 바로 썼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알 텐데 얘는 자 복소수로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든다. 제곱하게 되면 그럼 콘주게이터 곱한 거니까 항상 실수값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책으로 보죠. 파동함수 입자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 그 운동을 표현할 수 있고 파동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함수로 나타내어 그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주기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은 음파에서는 공기 입자 및 변이가 될 수 있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된다. 물질파에서는 이 양을 푸사이 xt로 표현하며 파동함수라고 부르고 있다. 물질파의 진폭에 해당하는 파동함수 푸사이는 물리적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진폭의 제곱인 푸사이 제곱이라는 녀석이 확률 밀도함수로서 다음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자, 푸사이 제곱은 물질파 내의 한 지점에서 단위 부피당 입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은 그 지점에서 푸사이 제곱의 값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푸사이 xt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파동함수는 보통 복소수로 나타낸 적이 있지. 복소수는 실수와 호수가 조합된 a 더하기 ib 형태로 표현되시게 되는데 이때 a와 b의 값은 각각 실수가 되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a-ib 꼴로 쓴 것을 혈내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푸사이 제곱은 푸사이의 혈내 복소수인 푸사이 바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항상 실수이고 양수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속과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속과 입자. 불확정성을 이해한 개념이 됩니다. 파속은 웨이브 패킷이라고 해서 파동들의 한 뭐라고 해야 돼? 단위, 묶음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파속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 진동수와 파장이 다양한 파동들이 합쳐지는 전 공간에 대해서 결합이 되어버리면 얘네들은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고요. 자, 얘는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진폭이 다양한 파동들의 결합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보죠. 입자는 공간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불연속적인 물량을 가지는 일자를 분길파로 나타낼 때도 파동이 공간의 일정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공간의 일정 영역에만 모여있는 파동의 묶음을 파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뜻이라고 해? 파속의 위치와 입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얘네들은 갖고 있다. 파속은 파장이 다른 수많은 파동들을 중첩해서 특정 위치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록 하여 만든 것이다. 살펴보니까 파동 1, 파동 2, 파동 3, 파동 4, 파동 5, 돈돈돈돈돈 합쳐진 게 이렇게 파속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야.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파동을 수십, 수백 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파속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손으로는 그릴 수 없고 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울프라마이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울프라마이카. 지오지 브라운. 계산기 때 그림 그려줘. 계산기 때 분의 형태 그림 다 그려주고요. 미분적도 해주고요. 어떤 방정식 해도 그려줘. 선생님도 손으로 접근되지 않는 것들은 울프라마이카에다 넣어버립니다. 손으로 계산이 안 되는 접근들이 굉장히 많거든. 수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울프라마이카에다 넣어주면 어떻게든 답을 찾아줘요. 실제로 이 아이에게 돈을 지불하면요 손풀이도 준대요. 왜? 이건 좀 손으로 써니까 손으로 써주니까. 한 달에 11,000원인가 내면요 사람이 손으로 쓰는 풀이의 해도 준대요. 아, 풀이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 보면 되게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예? 결과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 가끔가다 이제 결과가 에러 펑션이나 감마 펑션 같은 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찾아가고 해줘요. 참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온 프로그램은 매서메티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서메티카. 수학 좋아하는 사람 들어봤지? 정보 쪽 없니? 정보부. 얘는 정보야? 매서메티카 못 들어봤니? 유빈이. 유빈이가 정보지. 승희도 정보지. 승희 정보야. 자, 그러면 승희 정보냐? 큰일 났다. 뭐가 우리가 우리가 수학 동아리 중에서 제일 명문이야. 자, 우리가 수학 배우려고? 수학 동아리 한까지 있어. 여기 있어. 예빙스가 제일 명문이야. 탱커트 떨어지는 쟤네 동아리? 동아리에 대한 욕심이 컸나 보다. 자, 이게 또 이래. 아니 그래서 근데 이런 웨이브를 자, 파속은 파장이 다른 수많은 파동을 중첩하여 특정 위치에서 보관해서 나머지에서 상태가 되서 만들었고 공간 영역에 좁은 파속을 얻기 위해서 파장이 다른 더 많은 파동을 중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웨이브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어때? 자,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이 길이가 뭐에 해당하지? 람다라는 파장을 가지지. 자, 그리고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자, 얘의 위치 존재하는 위치는 델타 x라고 쓰게 돼. 오케이? 자, 이때 이거를 갖고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자, 여기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파가 있어. 파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소수의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 파동함수의 파는 어떻게 나타나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파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얘는 람다가 잘 정의된 파동이지. 맞아? 네. 람다가 잘 정의된 파동이야.
자, 람다가 잘 정리된 파동을 얻게 되면 우리는 자, 운동량의 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어. 운동량은 어떻게 얘기하니? 람다분의 h라고 쓸 수 있잖아. 오케이? 람다분의 h라고 쓸 수 있어서 자, 따라서 자, 운동량이 P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어. 하지만 파장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존재하는 위치는 어디든 존재할 확률이 자, 어디든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겠지. 얘는 이 물질이 존재하는 범위 x 델타 x라는 값이 뭐가 돼버리니? 무한대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얘는 이렇게 파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입자의 위치를 자, 정확히 모른대. 입자의 위치가 불확정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여기까지 이해해? 근데 이거 파장 하나야. 그럼 이 파장에 대해서 물질적 파동이 그냥 단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주어지게 되지. 그렇다면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돼? 온 공간에 퍼져 있는 거야.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 물과함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존재할 확률이 어디든 다 공평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디든 다 존재할 수 있어. 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어디에 있을지 몰라. 오케이? 반면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자. 자, 웨이브 패킷을 만들어서 파속을 만들었어. 파속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파장을 특정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파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파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파속이야. 그렇다면 람다가 어떻게 돼? 람다가 부정확해. 람다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 자, 람다가 부정확해 버리면 운동량이 어떻게 되니? 자, 얘가 부정확하겠지. 운동량이 누군지 몰라. 부정확하다. 하지만 입자가 존재하는 위치는 어때? 여기 좁은 범위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위치 측정이 자, 정확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얘는 굉장히 많은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을 특정할 수 없고 운동량도 특정할 수가 없어. 대신에 정확한 위치가 표현됩니다. 이때 더 많은 파장을 중첩시키게 되면 이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좁아진다라고 그랬지. 람다가 부정확해질 수 있고 람다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걸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위치가 정확해지고 람다를 특정화시키면 어디든 존재하는 확률이 비슷해져서 얘네들은 뭘 알 수가 없어? 입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식을 만들어내지. 델타 x 위치 측정에 대한 정확도 자 곱하기 델타 p 운동량의 측정에 대한 정확도라는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니? 2분의 hbar hbar을 하바라고도 하는데 이 hbar 또는 옛날 선생님들은 되게 하바라고 많이 쓰시고 이거 h 플랑크 상수야. 거기에 짝대기 근거거든.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하바 많이 쓰시고 독일어에서 먼저 시작해서 플랑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하바라고 쓰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선생님들은 되게 h바라고 그냥 써. 둘 다 다 맞는 표현이야. 하바로 쓰든 h바로 쓰든 다 맞는 표현이야. 이 값은 2파이분의 h라는 값이 되고요. 오케이?
그럼 1점 얼마 값을 갖겠지. 그래서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 근데 이 값이 어때? 엄청나게 작은 값이야. 0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값이야. 그럼 얘도 정확하고 그럼 얘가 0의 값 같겠지? 얘도 정확하다면 얘는 값은 0보다 어때? 0과 같은 값이 되겠지. 근데 h바라는 값은 0에 매우 가까운 값이면 0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 정확도와 운동량 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식이야. 자, 뒤쪽에 나오지만 한 가지 더 식을 줄게. 얘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도 주어지게 돼. 자, 입자의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하고 또 그 시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이 값도 누구보다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뭐가 돼버리니까 불확정성 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파속에 대한 개념으로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h바의 정도. 이 파이브는 h라고 썼잖아요. 저거를 정리해요. 그냥 저거는 저거야 라고 쓰는 거지. 왜 쓰는 거야? 자꾸 이 파이브는 h가 나와. 이 파이브는 h가 치워놔. 바꿔 쓴 거야. 지저분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아니면 보호의 방정식을 풀 때도 이 파이라는 값이 계속 나오잖아. 기억해? 이 파이라는 값이 계속 나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n제곱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뭐가 되니? m k제곱 2제곱이라는 값이 되거든. 2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에 있고 h가 분모에 있잖아. 그래서 h가 2파이분의 h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걸 h바로 바꿔 쓰는 거야. 나중에 보면 가분동량, 전자들의 가분동량도 양자되어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h바의 정수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의 가분동량. 우리 고어에서 했던 거 기억하니? 고어에서 했던 거 2파이 all이라는 값. 이 값이 n 람다가 됐지. 이게 양자 조건이었잖아. 근데 얘가 바로 뭐야? 얘가 mv분의 nh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내보면 mv 곱하기 어리라고 하거든. 얘가 2파이분의 nh라는 값이 되고 이게 전자의 가분동량이거든. 가분동량이 어떻게 됐대? nh바가 h바의 정수배가 됐다. 그래서 가분동량이 양자다라고 얘기하거든. 이때 h바를 쓰면 편리하거든. 편리해서 h바를 도입해서 쓰게 됩니다. 나중에 슈레딩거 방정식은 h바로만 표현하게 돼요. h가 쓰고 h바로 씁니다. 자, 나중에 에너지랑 운동량 연산자를 이야기할 때 h바라는 걸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 에너지 우리 hf라고 썼잖아요. 얘를 나중에 뭐라고 쓰냐면 h가 오메가라고 써. 오메가는 2파이분의 f가 돼버리잖아. 2파이분의 f야. 그래서 자, 2파이 f야. 2파이 f가 되니까 자, h 오메가 쓰게 되면 걔가 뭐가 돼? h가 오메가 쓰면 hf하고 똑같은 값이 돼. 그래서 에너지 쓸 때 나중에 h가 오메가, 하가 오메가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얘기를 볼까요? 이건 개념만 나중에 외워두면 돼. 개념만 증명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나왔던 적도 몇 번은 있어. 자, 불확정성 원리 학교에서 수업 깊게 안 들어가면은 그냥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보시면 돼. 자,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어떤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다. 그럼 파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운동량은 정확해지는 거지. 파장이 람다일 때 운동량은 정확히 람다분의 h가 된다. 그리 가와 같이 이 파동은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게 존재하고
이 입자의 특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치의 불확정량 델타 x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 자, 반면에 입자의 운동량이 불확실하여 델타 p의 범위에 있다면,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의 식에 따라 입자를 나타내는 파장도 여러 범위의 값들을 갖게 된다. 다양한 파장값을 갖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다양한 파장값을 갖게 되므로 이 영역에 있는 파장의 조합은 나와 같은 파속을 형성하게 되므로 위치의 불확정량 델타 x는 파속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운동량의 모든 정보를 잃어서 델타 p가 무한대가 되고 운동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모든 가능한 파장이 중첩되어 파속을 형성하므로 위치 정확도는 0이 될 것이다. 즉 무슨 뜻이야?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이게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불확정량이라는 말을 썼어. 위치 불확정도가 되고, 자, 불확정도, 부정확도라고 표현해놨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여도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정확도와 또는 부정확도와 자, 운동량 부정확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야. 자, 불확정성 원리. 위와 같은 임의의 어느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물질이 가진 본성이야. 본래 성질이야.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그가 이 개념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고 있다. 자,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때 위치 불확정량이 델타 x,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불확정량을 델타 p라고 하면 하이젠베르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h보다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h가 또는 하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으로 1.05 곱하기 10의 34승이라고 쓰는데 h바라고 하는데 독일식 발음으로 하바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책은 젊은 사람이 쓴 책들이라 h바라고 썼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하바라고 쓰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바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젊은 교수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h바라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냥 그게 그거야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정확한 장치로 측정하더라도 위치 불확정량과 운동량의 불확정량의 곱은 항상 자,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h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측정의 한계는 실험 장치의 한계 문제가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입자가 가진 파동성에 의해서 자,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힉스 입자가 발견됐던 때 기억하니? 4년 전인가 그렇지? 이 힉스 입자 발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물리학자인 오자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자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과 외국에 나가 있는 일본인 교수에 의해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가 틀리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측정한 것은 전자를 측정했는데 전자의 표면상의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논문 강의로 봐서 이 전자의 스핀 분지에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의 특정비가 측정되어지는 운동량과 또 위치에 관한 정확도를 둘 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고 발표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가 수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렸어요. 하이젠베르그 뭐라 해야 돼? 의자와 방정식이라고 지네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후속 논문이 없더라고. 물리학계는 후속 논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 인정하지 않지. 인정하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그때쯤이야. 그 히스입자가 발견됐을 때. 어떤 특정한 매질의 빛이 있자가 진공의 속도를 초월해버렸대요. 이거는 그 순간부터 상대성의 기능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기사를 못 봤는데 다른 아이가 봤더라고요. 이거 나올 때는 과학신문은 엄청나게 크게 실렸거든. 막 상대로는 이제 수정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한 달 뒤인가 약하게 나왔대. 시험 못 찾았어. 시험의 측정 실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어딨어. 나는 그거 믿고 있었는데 수정 발표가 나왔었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바닥 얘기들을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듯이 에너지와 시간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한다.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도 입자의 파동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자, 대략적인 시계 증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자유공간에서 입자가 균이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대. 오케이? 자유공간이라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런 공간에서 입자의 전체 에너지는 뭐가 되니? 운동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또는 얘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 2m분의 p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2m분의 p 제곱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운동량에 관한 식이네. 오케이? 그럼 얘들의 변화량을 구해볼까? 2m은 변화가 안 되니까 델타 2라는 거 2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뭐가 돼버리지? 2m분의 2p 곱하기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 n분의 p 곱하기 델타 p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또 시간에 대해서 입자는 V라는 수를 운동하고 있잖아. 따라서 자, 델타 t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V분의 델타 x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V분의 델타 x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두 식을 곱해보는 거야. 델타 p 곱하기 델타 1 곱하기 델타 p라는 것은 자, 얘는 n분의 p 곱하기 델타 p 곱하기 v분의 델타 x가 되버리겠지. 이때 mv라는 녀석이 뭐가 돼? p가 되버리네.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델타 p 곱하기 델타 x라는 값과 자꾸 얘는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분적 개념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로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 이야기를 살펴보자. 입자의 에너지를 정확히 알다면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가 되기에는 루트 2m 델타 2분의 H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런 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히 파장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물질파가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진동하고 있으므로
언제 이 입자가 지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즉 델타 E의 불확정량은 0이지만 델타 T의 불확정량은 무한대가 된다.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입자의 에너지가 델타 E 범위 안에 있을 때, 입자 에너지가 불확실하여 델타 E의 범위 안에 있다면 입자의 물리적 파장도 어느 범위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 영역에 있는 파장의 조합은 파속을 형성하게 되므로 입자가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불확정량이 줄어들게 된다. 자, 즉 델타 E가 유한한 값을 갖게 되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량 델타 T도 필연적으로 얼마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쪽에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의미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보죠. 자, 위치와 운동량은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이 된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에서 이들이 확률적인 분포가 이들이 불확정성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는 거시적인 세계에서 불확정성 원리는 성립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물체의 위치도 운동량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자, 하지만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얘네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에너지와 시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불확정성은 개의 상태가 변하는 시간 간격 델타 T와 에너지 불확정량 델타 E를 연결하고 있다.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입자의 에너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크기가 변할 수가 있다. 진공에서도 쌍생성과 쌍소멸과 같이 실제로 수많은 소입자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실현한다가 소멸되고 있다. 진공의 에너지가 항상 0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은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대. 자, 일상생활에서의 불확정성 원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와 같은 물체의 속력과 위치는 모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가 일상적인 물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불확정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에 의하면 불확정량의 곱이 약 11-34승 정도 아주 작음으로 자동차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불확정성 원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처럼 극히 작은 입자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래쪽 예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예제. 책 방금 봤어? 희수. 근데 왜 안 펴? 3번 아니야? 네? 3번 아니야? 이해 3번. 3번인데 왜 안 펴? 책 읽고 있는데? 아, 근데 뜻을 적었다고? 책 갖다 기수 갖고 와서 그걸 적어버려? 야. 중단에 갖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캠벨 갖고 온 사람. 요따만한 책 갖고 온 사람. 야, 치사하다. 이게 캠벨 책 두 개만 해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 아, 원혁이 뭐 PDF 있잖아. 네, 태블릿 묶어줘요. 아, 태블릿 써서 스턴드는 스턴드. 저희 PDF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내가 보니까 원혁이 누가 보내주라. 보내줘. 하는 걸요? 기숙사에서 봐야 돼. 입수에서 뭐 하는 거? 야 기숙사에서 볼 거면 못 보내잖아. 식사에서는 난 들고 다니지 않아서 학교에 자. 가서 광학 심리학 교실에다 놓고 들고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타임탑을 집에다 갖다 놓고 면학 니네 대학물리 안에서 수미 갖고 기사에서 다니는 공부하면 거지? 죽이자. 일반물리나 대학물리 안에서 책 갖고 다니는 누구한테? 아니. 어?
옛날에 가르치던 선생님 가르치던 선배들은 걔네들은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한민리학을 공부했거든. 벤슨 책 2개가 옥스토비 정도 2개야. 분철이 안 돼 있어. 뭐 할리데이 책만 해도 1권, 2권으로 돼 있지. 얘는 통권이야. 그래갖고 수업 듣고 올 때 항상 가방에도 안 손으로 들고 다녀. 왜? 나 이런 거 공부한다. 잘하는 거. 아 그때만 과거 하나였잖아. 우리도 중대 자랑인 줄 알아요. 하지 말고. 거기다 인원수도 적었잖아. 60명. 교재잖아. 그거 들어가는 거 시상에. 그것도 무겁다 만들고 다니는 거. 에휴. 하이트 좀 무겁긴 해요. 하이탈 비율 밀도가 높아. 건네 뭐지? 네. 저 캠벨이랑 중단은 학교에 안 가져와요. 어? 캠벨이랑 중단을 학교에 안 가져와요. 왜? 중간에 둘 다 PDF가 있어서. 패드가 없네. 자, 좀 심한 거야. 야, 책도 안 갖고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길 바라니? 정성이 없는 거지. 일단 책 갖고 온 사람은 이번 학기에 성적 많이 오를 거야. 저주를 거야. 무교재. 책은 학교지 갖고 온 사람, 부교지. 그 일기와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사람. 형도 뭐 갖고 왔니? 물리 노트요. 아, 물리노트야? 아니면 거기다 다 써? 물리 노트죠. 물리만 쓰는. 물리만 써? 진짜. 준현이는 필기도 안 하고. 너 노트북도 없지? 예? 노트북도 없지? 태블릿이요? 어? 태블릿이요? 원래 있는데. 원래 노트북이 이게 노트북이야? 노트요. 노트 있는데. 노트북이라니까? 물리 전용 노트. 네 노트북. 없지. 가지고 가야지. 생각보다 방문한 것 같아. 세치는 세치. 심한 거야. 정성이 없잖아. 얘네 같으면 집에 가서 책 갖고 가서 보냈다. 집 갔다 오면 수업이 끝났어. 이어서 갔다 오면 10분.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아이가 있어. 옛날에 선생님이 주원이 역성 쪽에 있었거든. 근데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녀석이 안 와. 안 왔어. 걔 집이 만수동 쪽이야. 엄마가 안 데려다 준다고 얘는 학원 올라면 만수동에서 간석고리역까지 나온 다음에 간석고리역에서 지하철 타고 연수로 돌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야, 너 왜 안 와? 그러더니 저 지금 송도예요. 거기 왜? 졸다가 거기서 깬 거야. 청소한 아줌마 흔들었어. 근데 바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철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 1시간 돼도 안 와. 또 잤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 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어디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계약력인데. 네? 야, 수업 끝났어. 중간에. 야, 수업 너 아직 끝나니까 다음 판 수업해야 되니까 거기서 간수고기까지 그냥 가서 집에 가라. 수업 다음에 하자 하고 보냈다고. 근데 걔 성적이 똑같아. 그 얼마 후에 선생님이 그랬어. 재밌게 지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 근처에서 이만역 쪽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소 가고 다시 수업해야 되거든. 눈 뜨면 송도 물개도시 끝. 그 다음에 눈 뜨면 대학역. 아니면 박촌. 야, 겨울에 대학역 가면 차라리 나한테 박촌 가면 눈에 춥다. 사람의 온기가 안 느껴지는 동네구만. 맞아. 하도 벌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랠리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고 진짜. 정말 해보고. 그 덕분에 택시비에 엄청 들었어요. 박촌에서 택시 타고 이만까지 오는데 거의 한 8, 9천 원 들고 가네.
차들이 밀려가면 전철 타는 게 훨씬 더 빠른데 대단하더라. 나도 그 짓은 해봤어요. 별 아이들 다 있었지. 근데 책을 이렇게 많이 앉아보는 학원 아이들 작업이 처음이에요. 다음 주에 아마 학원에서 엄마들한테 공지문 갈 거예요. 책 아까 보면 죽여버렸지. 책 쓰려고 시생 안 가지고 죽여버리지. 아이들 데려올 때는 관중한 곳이에요. 하이탑 없는 사람? 저 사라졌어요. 거짓말. 제가 1, 2는 다 있거든요. 다 있어. 그럼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6시에 가서 다른 친구 거를 다 아무도 몰라. 오. 맞긴 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원일 멈춰. 버먹고 가져도 모를 것 같은데. 난 애초에 학교에 하이탑을 두지 않아. 나도 학교 할 줄 없어. 주원이. 뭐야? 하이탑 어디 있는 줄 진짜요? 집에 있죠. 집에 있겠죠지? 집에 확실하게 있어요. 집에. 너 물리투는 샀니? 이거는 아 맞아요 선생님 하이탑 저 생명 2가 두 박스 있어요. 야 나 한 박스나 줄래? 모르고 한해 걸 갖고 왔구나. 아니요 저희 모르겠는데 두 박스 야 원영 주는 거네. 있는 게 없잖아. 저는 옛날에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거기부터 했어요 책. 너무 시원하다. 너 그때쯤이면 그 핑크색 머리 해. 맞아. 그게 네, 오토바이 그 세발 자전거 오토바이라고 하고 타면서 지랄났다. 재밌을 것 같아. 한참 읽은 양아치 따겠어. 자,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학현 미경을 이용하여 전자를 5나노미터 이내의 정밀도로 위치를 관측하려고 합니다. 델타 X가 5나노미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측정된 전자 속력이 최소한의 불합 정량을 구해보도록 하자. 단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는 91kg이라고 하고 플랑크 상수는 H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그냥 델타 X가 주어진 값이야. 델타 P는 자 H2분의 H 바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이 값을 표현할 때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그냥 분사적으로 H 또는 H 바라고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경향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H 바를 써서 나타내 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가 얼마가 돼? 델타 P라고 하는 녀석은 N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지. 질량은 정확하다라고 나와서 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2M 곱하기 델타 X분의 H 바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값만 대입해서 써주면 또에 대한 부정확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서 계산한 값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1.15 곱하기 10에 4승미터 몇 승이야 이거? 4승미터 퍼센트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자 최대값은 그 값이다라고 최소값은 그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하이젠베르그의 자 현미경의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미경에 대한 사고 실험도 있고 간섭무늬 또는 해결문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설명해요. 이거 없었으면 양대각이 발전을 못했어요. 하이젠베르그가 고연구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없었으면은 없었어요. 자,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하이젠베르그의 현미경에 대한 사고 실험이다. 사고 실험은 직접 실험 없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의 측정이 운동량을 변화시키고 운동량의 측정이 위치를 변화시켜서 두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의 운동 관측에 대한 물리학적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가정했다. 이런 현미경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전자 크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현미경으로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전자의 충돌한 빛이 현미경으로 들어와야 한다. 자, 이때 충돌로 인해서 전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된다. 콤퍼 산란 시험처럼. 자, 고전 물리학적 생각을 한번 볼까? 빛이 전자에서 반사된 후에 현미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의 위치를 알게 된다. 이때 빛은 전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물리학적 생각은 광자가 전자에 충돌한 후에 현미경으로 산란돼서 들어오겠지? 그 순간에 전자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운동량이 변화되잖아. 그죠? 충돌해서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전기했던 전자가 광자와 충돌하면 운동했잖아. 컴퓨터 산란에서.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른 위치,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보자. 자,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빛이 렌즈를 지날 때 회전이 덜 일어나므로 전자의 위치는 작은 오차로 측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광자의 에너지가 커서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자의 운동량 측정에는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하게 되면 광자의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의 운동량을 작은 오차로 측정할 수가 있지만 렌즈를 지나면 더 크게 회전하게 되면 전자의 위치 측정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위치 불확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즉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아래 그림 설명.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가 크지요. 운동량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하지만 분해능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위치는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 자, 반면에 지내는 거 어디서 들어있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승준이 승규쌤을 아빠로 만들고 그냥 큰거다 승준가 알고 있구나. 키 크고 덩치 큰거 안 보였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그림 설명하고 있었지? 자, 광자의 에너지가 커서 델타 T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회전이 더 일어나고 델타 X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긴 파장을 이용하게 되면 전자의 운동량 변화는 조금 일어나겠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이 조금 변하는 대신에 운동량의 변화량 측정이 불확정도가 작아지는 대신에 누가 커지게 돼? 전자의 위치가 커지게 되지. 전자의 위치가 회전이 많이 일어나고 어디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광자 에너지가 작아서 델타 P가 감소한다. 불확정도가 정확해지는 거지. 자, 이때 회전이 잘 일어나고 델타 X는 증가하게 된다. 위의 사고 실험에서 파장이 람다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회전에 의한 분해능의 한계 때문에 전자의 위치 불확정도 델타 X가 람다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파장이 델타인 광자는 운동량 P가 람다분의 H를 갖고 있으므로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이 전자의 이 정도 크기의 운동량의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 즉, 광자와 충돌한 전자는 운동량의 불확정량 델타 P가 근사적으로 람다분의 H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P를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H바 정도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H바 정도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근사적으로 H 정도의 값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H는
2분의 h바보다 큰 값이지. 그래서 2분의 h보다 크다. 실제로 이 운동량과 위치에 관한 불확정성 원리 책 찾아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가장 많아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h보다 크거나 같다. 또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이 많아. 자, 그 다음에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또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는 모두 얘에 해당하는 값이지. 이 값들이 모두 2분의 h바보다 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얘와 얘를 많이 씁니다. 하이타그에서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다른 책들은 이 식을 강조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거든 다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쪽에 하이덴벨그의 감마선 현미경이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입상 광자가 전자에 충돌하는 산란된 광자는 현미경 관측 구경의 임의 각도로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는 범위가 넓어지겠네. 범위가 넓어지면 위치 정확도가 불확정해지겠지. 자, 입상 광자에 대한 위치 불확정도와 자, 이 광자라는 에너지에서 전자가 얻게 되는 자, 에너지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들을 잘 기억해 보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확정성 원리와 전자 분절 시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또 끝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파트가. 자, 회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불확정성 원리. 자, 기네스에 대한 회절. 자, 이쪽에 슬릿이 있대요. 단일 슬릿이. 얘 폭이 A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스크린상의 이미지점으로 가겠지. 맞아요? 스크린상의 이미지점으로 가겠지. 자, 이때 여기를 지나는 광자는 이 중에 어디론가 지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위치 부정확도가 분사적으로 뭐라고? A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A라고 얘기. 자, 이때 중앙에 대해서 자, 임의의 위치로 가게 되는 운동량을 살펴보는데 자, 제1 극소 위치까지 가는 위치라고 얘기해 보자. 이때 이 값을 뭐라고 해?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이 위치가 어디 찍히냐면 자, 여기에 운동량을 델타 px 이쪽에 운동량을 뭐라고 하지? py라고 얘기해 주게 될 때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구에 해당하는 값이니? 델타 p는 누구에 해당하는 값이야? p 곱하기 사인 세타에 따라 찍히는 위치가 달라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될 때 이때 P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람다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때 자, 제1 극소점에 대해서 자, 제1 극소점 얘는 m이 1인 첫 번째 극소 위치가 되겠지. 자, 이 관계에서는 델타라는 값이 뭐가 돼?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람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정리해봤어. 델타 x 곱하기 델타 p를 얘기해볼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자, 뭐가 돼? A 곱하기 람다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
라는 값이 되어버리고 이때 A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데 람다 값이니까 얘가 H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이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B분의 H가 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단일 슬슬 제1극소점을 이용한 불확정성 원리 설명도 있습니다. 책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단일 슬슬 지날 때 BC 회전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회전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때 슬릿의 폭이 좁아지면서 회전이 잘 일어나 가운데 회전문의 폭이 증가하게 되고 위치가 불확정해지는 거지. 자, 이때 슬릿의 폭이 넓어지면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아 회전문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자, 단일 슬릿을 지나는 순간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Y축상에 놓여있는 폭이 A인 단일 슬릿을 전자가 통과하면 슬릿을 지나는 전자의 위치는 자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2분의 A에서 플러스 2분의 A에 있을 것이다. Y축 방향의 위치 불확정량 델타 Y는 A라는 값이 되어버린다. 한편 슬릿을 지나는 순간 전자의 운동량을 P라고 하면 운동량 Y 성분 PY는 P 사인 세타가 되는데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전에 따라 첫 번째 오분위가 나타나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A분의 람다가 되는 거고 슬릿을 지나는 순간의 운동량의 Y 성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얘는 마이너스 A분의 P 람다보다는 크고 A분의 P 람다보다는 작다. 즉 델타 P Y가 자 A분의 이 P 람다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따라서 델타 Y와 델타 PY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람다는 P분의 H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대. 델타 Y 곱하기 델타 PY는 A 곱하기 2분의 P, 2P 람다 얘는 2P 람다가 되어버리고 P분의 2P H가 되어버리므로 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2H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또 설명을 좀 다르게 했어. 보통 대학책에는 이 방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이탑은 이렇지만 다른 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 이때 델타 Y와 델타 PY의 곱인 H는 이 H는 2분의 H가 보다 큰 자, 이 8파이만큼 크므로 위치 불확정성과 성립하게 된 불확정성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자, 한편 자, 슬릿의 폭에 따른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슬릿의 폭이 A가 작을수록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의 델타와는 감소하지만 회전문의 폭 B가 넓어지므로 운동량의 불확정은 델타 PY가 이거는 증가하죠. 불확정성이가 성립하게 된다. 슬릿의 폭이 적으면 델타 Y가 정확해지만 얘의 무늬가 나타나는 곳이 불확정하지. 첫 번째 관성비까지 전자가 어디 찍힐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때? 운동량도 변화량이 크다는 거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지. 슬릿의 폭이 좁음으로 위치 불확정량 델타 Y가 감소하게 된다. 슬릿의 폭이 넓을수록 회전무늬의 폭이 넓어지므로 운동량의 불확정량 델타 PY가 증가한다. 슬릿의 폭이 넓음으로 위치의 불확정량 델타 Y는 증가한다. 슬릿의 폭이 넓을수록 회전무늬의 폭이 좁아지므로 운동량의 불확정량 델타 PY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식 한 가지 더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자. 자, 에너지에 대한 식을 이렇게도 설명해줍니다. 자, 광자가 하는 에너지를 설명하면 자, 에너지는 뭐가 돼버리지? H F라는 값이 돼버리지. 네. H인데 얘는 뭐가 되니? 람다분의 HC라고 나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H 곱하기 델타 F라고 쓸 수 있지. 네. 델타 F는 시간의 역수잖아. H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H 델타 T분의 1이라는 값이 되버리지. 그렇다면 델타 T 곱하기 델타 E라는 값은 뭐가 되니? H라는 값이 되고 얘는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식도 있어.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식들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식들이 하이젠베르크의 협리경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꼭 이야기합니다. 다음 챕터